출입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된 가운데 YTN은 여전히 그 구성원들이 사장 내정자죠. 예,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2부 마지막에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가 한전, 마사회, KTNG 등인데 이 공기업 사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돌발뉴스 과거 돌발뉴스를 제작하다가 징계를 받은 임장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연결해서 기자님. 예. 네. 죄송하지만 그 돌발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발 영상. 네.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예. 저도 즐겁게 봤었는데. 자,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네. 최남수 지금 사장 내정자를 선임했고, 그래서 임명 절차를 받다가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대치 국면인데, 예.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그런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이외에 또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걸림돌이 될 인사를 적폐들이 이제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분의 개인적인 그 이유, 그 배경에도 저희들이 또 정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네. 두 번이나 이제 그 스스로 YTN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두 번이나 탈영했던 사람이 이제 부대장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이제 2008년 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YTN에 어떤 그 장악의 그 기도를 할 때 저희 노조위원장이 이제 함께 맞서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그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이 언론장악에 저항을 할 때 그거와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좀 기대서 이렇게 지내왔던 분이 안락하게 지내왔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언론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정서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과거 그 이명박 정권 때 썼던 칼럼들 그 글들이 이 저희들한테 이 언론 개혁의 기회를 주신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기회주의 또는 그 부역 이런 쪽의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YTN 사장이 된다면은 촛불 정신에도 엄청난 모욕을 가하는 것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든가 노무현 논두렁식에 대해서 조롱한다든가 이런 칼럼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정인을 칭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무한 찬양을 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조롱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이 새 시대를 맞는 새로 언론 개혁이 돼야 할 언론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퇴출돼야 되는 그런 행태죠. 노정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직을 적폐청산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사실 연결된 사안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노조나 그동안 9년 동안 저항을 해왔던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더 이상 회사가 이대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부득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개혁 의지가 정말 있는가. 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동면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사장이 개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보도국장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의지를 노조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보도국장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저희 노조위원장과 이 최남수 내정자가 뭐, 이제 말하자면 담판 협상, 검증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최남수 내정자가 저희 내부에서 9년 동안, 보직을, 이런 보직, 저런 보직 다 거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면 기자로서는, 보도국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이 내정자가 사장되는 것을 막는 투쟁에 이제 합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본홍, 배석규, 조준희 전 사장 체제에서 오랫동안 보직 간부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물었으나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야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내정만 된 상태고. 예. YTN 노조는 그러면 앞으로 파업에 나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노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오히려 노조 없지만 대표를 일부러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리면, 네. 저 9년 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저희 YTN의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했을 때, 네. 형식적으로는 그들 입맛대로 다 거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사회 열리고 주주총회 열려서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 이제 기업 논리로 네. 절차를 다 밟았는데 노조가 왜 저러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조가 저항하는 것을 옳다고 이제 판단해 주셨거든요. 동의를 해 주셨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언론 개혁을 바라는 좀 시청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각오도 그렇고 아마 노조 집행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주주총회에 통과되는 것을 일단 저지를 하고요.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이 촛불로 바뀐 시대 정신을 배반하고 그것을 모욕하면서 이 사측이 강행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파업 이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YTN 사장 선임에 관한 사안 노조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사자인 여훈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최민수 씨가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환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배달하셨습니까? 전혀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당시 저는 홍준표 씨하고 한 아파트 한 동에 같이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독일산 그 henkel 주방용 칼 세트입니다. 유명한 칼 세트네. 예. 이제 그 선물을 추석이 돼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 친구가 수입 전자상을 그때 열었는데. 아, 그러니까 유명한 칼을 선물하신 적은 있고. 선물이 잘못 갔습니다. 예. 선물도 잘못 간 것이고. 예. 선물이. 그러니까 저는 그 선물을 보내는 제 지인들 리스트에 홍준표 씨는 없었죠. 근데 어떻게 글로 왔을까요? 없었는데, 이제 저희들 그 직원 이제 수행 기사가 홍준표 씨하고 한 라인에 살고 있는 제 주치, 홍준표 씨하고는 가운데 이름만 틀린 제 주치 홍순표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요? 예. 홍순표 씨가 같은 처음 보게 라인에. 되는 지금 내용이네요. 예. 홍순표 씨가 있었는데. 홍순표 씨한테 그 선물을 보냈는데. henkel 좋은 칼이죠. 그때 그 당시 구하기도 당시는 어려운. 아주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이 호가된 것이어서. 지금도 명품 칼입니다. 네, 지금 그때. 어쨌든 그런 칼을 보냈는데 그 운전기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거기 선물을 갔는데 그분이 마침 또 공교롭게 그 해외 세미나를. 홍순표 씨가. 예, 가 있어서. 그걸 이제 또 이제 그 기사는 세미나를 간지도 모르고 경비실에 맡긴 겁니다. 경비원들 다 아주 가깝게들 다 알고 그래서 그랬으니까. 홍순표 씨에게 주라고 경비원실에 맡겼는데 그것을 경비원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경비원이 홍준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홍준표 씨한테 이제 그걸 선물이 갔는데. 혹시 이게 발단입니까? 발단이죠. 이게 발단이다. 예. 그때 당시 홍준표 검사가 조폭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이 칼이 명품 칼인지 모르고 이 잘 드는 칼을 나한테서 조폭이 나한테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선물 세트는 잘못 전달이 됐다고 해서 그 경비원이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제 직원하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홍 대표가 당시에 홍 검사가 받았는데 그거를 다시 달라. 이건 배달사고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엿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로 봐서는 그게 홍준표 씨한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은 찾아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잘못 전달이 되었다고 해도 다른 한 세트 다시 제 홍준표 씨한테 주치의한테 다시 보내면 되니까. 홍준표 검사도 지역에서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신 분인데 그 정도 선물이야 받은 것만 해도 아무렇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공교롭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전에 홍준표 씨하고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도 그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하나밖에 없었던 골프장에서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는데 홍준표 씨하고 같이 왔던 친구가 홍준표 씨하고 인사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는데 내가 골프장에서 저도 지인들하고 와서 또 클럽하우스에서 식사를 하는 자리여서 또 이제 홍준표 씨를 찾아가서까지 인사를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거절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본 거는 골프장에서 보셨고. 예, 그렇습니다. 처음 또 연결된 인연 칼 배달, 5배달 사건이네요. 네.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두 다 당시 홍준표 검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내놓은 자서전에 이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목, 그러니까 처음 만났던 대목에서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요. 이 영은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한테 먼저 홍준표 당시 검사 쪽에서 와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홍준표 검사가 써놓은 걸 보면 자기의 지인이 영은환 씨라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라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조폭을 만나느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조폭을 만나느냐. 예. 그 당시에 이미 본인은 영은환 씨를 조폭으로 특정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제 진술이네. 회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회고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이쪽에서 원래는 홍준표 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양심이 좀 남아 있었지 않았는가. 그러기가. 예. 물론 이것은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네, 들어봐야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당시 사업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조폭과는 전혀 무관하십니까? 예, 저는 74년도에 참 이제 저희들 어린 시절에 뭐 젊은 시절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방황하고 뭐 패거리들하고 몰려다니고 또 사고도 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20대 초반에요? 예. 아닙니다. 10대 때부터 20대 약간 방황은 있으셨어요. 그렇죠. 네. 10대 후반부터. 10대 후반. 예. 그런 적도 있어서 또 구속도 한번 돼서 한 달 정도 구속이 되었다가 한 달 구속된 전력도 나온 적도 있고 또 이제 저는 바로 출소해가지고 74년도 이후에는 바로 이제 군에도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 생활도 하고 또 바로 또 군 생활 마치고 나서는 결혼을 또 바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74년도 이후에 홍준표 씨를 제가 92년도에 이 사건이 나서 기소가 됐으니까 17, 18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얕은 작은 사소한 일 가지고도 파출소나 뭐 경찰서에 조사 한번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조폭과 연루된 적도 없고.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기록은 어릴 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그런 건달 생활을 어렸을 때 했다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 연결고리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18년, 20년 가까이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하셨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뭐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려면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덕지가. 무슨 건덕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신 겁니까? 연루가 되신 겁니까? 혹은 조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 홍준표 씨를 만나는 기회가 있었으면 제가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건데 전혀 그런 만남이나 통화 한 번도 해본 적이 몇십 년 어느 날 갑자기 없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폭 간부가 되신 거예요? 이제 그 홍준표 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제가 거절하고 그 뒤에 홍준표 씨가 또 자기 밑에 계장부를 시켜서 저하고의 만남을 또 주선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만나기로 다 약속을 하고 다 정해놓은 시간 1시간 전에 갑자기 홍준표 씨가 또 취소를 했어요. 복수한 건가요? 네,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분이 그 아까 그 골프장에서 자기한테 그 제안을 이제 인사를 한번 받으면 어떠냐고 소개를 했다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저를 만나자고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91년도 9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때 홍준표 씨를 자기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시간들이었으니까 자기 사무실에서 꼭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그때 처음 이제 홍준표 씨하고는 직접 만난 거는 처음이다. 대면을 했죠. 그 앞에 칼 사건과 한 번은 보자고 했는데 거절한 사건. 그리고 홍준표 검사가 보자고 했는데 홍준표 검사가 또 시간이 안 돼서 못 본.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사무실에서 한번 보셨다. 예. 그때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였고, 이제 그 본인이 홍준표 씨가 만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자기 이야기 많이 하시죠. 무용담 같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듣고 있는 것도 좀 저도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연락을 받고 그때까지는 또 거절을 차마 다 할 수가 없어서 만났던 것인데 여러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일어섰죠. 일어서고 다음에 네. 제가 또 프랑스에 출장 계획이 있으니까 2, 3일 후에 다녀와서 정식으로 검사님한테 인사도 한번 드리고. 근데 그 출장 간 사이에 기소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야 하는데요. 당시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하자면 노태우 정부 당시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광주지검 강력부에 홍준표 검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홍준표 검사는 왜 거기에 부임했느냐. 노량진 수상시장에서 있었던 대형 비리 사건을 수사한 직후에 당시에는 좌천성 인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아, 기억납니다. 예. 예. 그렇게 좌천성 인사를 당한 직후에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던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알려지기로는 당시 홍 검사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조폭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이제 여운한 씨를 지목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니,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그때 골프장에서 첫 만남도 건설업체들 답합 수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친구가 상당히 유명한 김태춘 씨 직계 후배였습니다. 건설업자였죠. 또 같이 왔던 그 홍준표 씨 일행도 또 한 사람도 건설업자였고. 이제 그런 저기들이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좀 더, 이런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어쩔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자기 그 강력부장하고 네. 상당히 오래전부터 친분이 좀 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분이 나하고 가깝게 이제 지내는 처지라고 봐서 감히 자기한테 인사를 하자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 그런 그분 성품상으로 그런 고가운 것이 첫 번째 있을 거고 또 두 번째 자기가 만나기로 한 1시간 전에 취소를 했을 때도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뭐 제가 그러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그 만남을 제안해 놓고 또 1시간 전에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까지 내가 검사님을 만날 이유는 없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보자고 하고 그냥 냉담하고 전화를 끊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분 생각에는 건방지다. 이 친구가 내 윗사람 정도 좀 친하다고 해서 이게 좀 건방을 떠는가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시각으로 저를 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나중에 든 겁니다. 근데 그 감정만으로 어떻게 아무 연관이 없는데 4년 징역형을 때릴 만큼의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이제 프랑스를 간 것을 홍준표 씨도 알고 예. 또 공교롭게 그 즈음에 국제 BJ파 두목으로 기소가 되어서 1심에서 두목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두목으로 실제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경찰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어 가지고 법원에서 두목으로 인정을 받고 형을 5년인가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김모 씨라고. 이제 그 사람이 항소심 만기 11일 남겨놓고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탄원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하면서 자기는 부두목이고 두목으로 한 4명 정도가 더 있다. 두목이 4명이나 있다. 예. 그런 단원서를 제출을. 부두목이 4명일 수 있죠. 두목이. 예. 부두목이 1명이고 두목이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단원서였는데, 예.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이 허위의 탄원서였고, 자기가 가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허위의 탄원서를 쓰게 되었다는 동기부터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1명으로 갑자기 지목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 사건이 연루돼서 4년을 사신 출발입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제 홍준표 씨가, 저를 두목으로 기소를 한 그
기소 내용에 예.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전부 1심에서부터 대법까지 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은 대법원. 이제 유죄 판결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재심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예.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증거법이 국제 PJ파의 조직원에 진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술이 하나, 예.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검사의 기소 내용에는 전혀 없었던 그런 진술 하나를 법원에서 인용해가지고 저를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두목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됐는데 전체 무죄를 받았죠. 근데 조직원의 진술이 하나 있었는데 한 줄. 한 줄이요? 예. 한 줄이 뭡니까 내용이? 그게 어쨌거나 두목으로 이 규정을 짓는 거고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판기일 전 증인 신문조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은 위헌 판결이 났어요. 당시만 해도 변호사 없이 그러니까 그 당사자와 변호사 없이 그 증인만 데리고 검사가 가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 효력으로 증거 등기를 얻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나온 진술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검사가 예. 조직원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보라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얘기 중에 무슨 얘기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자금책 및 어떤 그 한 줄이라는 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 그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조직원한테 여운환이라는 사람이 국제 PJ파에서 했던 일은 뭐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네, 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졸제 그런 기억나는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축구 시합을 하는데 찬조금을 좀 내놓은 적이 있고 뭐 두목의 자기 두목 그 김모 씨한테 뭐 사건이 나면은 피해라. 그런 전화를 김모 씨한테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축구 시합할 때 찬조금을 냈고 사건이 나면 피해라고 하는 전화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예, 두목한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전화 하신 적이 있고요? 없죠. 그럼 축구 시합에 뭐 저희들은 그런 전화나 찬조금을 낸 적도 없고요? 전혀 없죠. 그것은 그래서 두목으로 기소를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무죄를 주면서 마치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고 한다면은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두목 심부름이라 하는 사람인데 완전히 우리 말로 시샘 말로 최고의 폭력 조직의 두목에서 완전 호구로 전락이 된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돈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 막 바꾼 거예요? 돈이나 뭐 축구 시합을 하는데 뭐 음료수 값이라도 내놓고 뭐 하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었다면 홍준표 씨가 저를 그런 적으로 기소를 할 리가 없죠. 막 1계급 특징을 걸어놓고 했는데. 여기서 칼베다 사건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영장을 쳐놓고 수배를 때린 다음에 그때 등장하는 게 칼베다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칼베다는 그 앞에 있었잖아요. 예, 앞에 있었는데 이것을 여론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홍준표 검사가 여론 작업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검찰의 여론 조성 작업의 원조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배달이 잘못됐던 사건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나한테 조폭이 칼도 배달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운환 씨를 무시무시한 사람을 만든 거죠. 검사를 협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건 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건이 사건이군요. 대대적으로 커집니다. 이때 당시 신문 1면에 등장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검사한테 칼 배달하는 조폭. 그렇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하죠. 그래가지고 검사한테 칼 배달했어? 뭐 이런 저도 그 사건이 기억나거든요. 워낙 그 화제가 됐던 사건이라. 그거 하나 잘못 배달을 간 홍순표 씨한테 간 것이 잘못 배달을 간 것이. 그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거 하고 그러면 그 칼 배달 사건과 지금 말씀하신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 한 일이 뭐야 그랬더니 축구 시합에 찬조금 내고 전화한 적이 있다. 요거 두 개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찬조금을 냈다 뭐 됐다 하는 것은 홍준표 씨의 생각하고는 전혀 딴 이야기였죠. 홍준표 최초의 기소는 두목이었는데. 예, 두목이었고 또 두목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그런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조직원을 데려다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자금책으로 바꾼 거네, 그때는 또? 아니죠. 자금책으로는 홍준표 씨는 한 번도 그런 그 시시한 유치였다 보면 홍준표 씨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진술은 홍준표 씨한테는 아주 오히려 더 위험한 진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도하고. 두목인데 뭐. 네, 슈퍼샵에 찬조금 내는 거는. 네, 그건 가게 오면서 보호받을 대가로 그랬다는 것인데, 판결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게를 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관광호텔 업도 하고, 또 관광호텔, 호텔 오락실도 하고, 뭐, 제조업 공장인 수출어플 공장도 하고, 여러 사업들을 개발 사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상한 부분은 이 칼베라 사건이 기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를 협박했다라고 하면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기소 내용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전부인데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만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죠?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전체를 무죄를 다 줬습니다. 혐의 없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법률 하나를 인용해가지고 그 문구 하나를. 그때는 나중에는 유언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그 근거법이 그러면은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입금이라든가 뭐 현금을 배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출금 입금 내용이란 뭐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전혀 없었죠. 그 진술이 전부돼요? 예, 전부죠. 진술 딱 한 줄. 그 실제로 이 국제 PJ파라는 이름의 연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떻게 구성했는지까지 다 이 연원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각본이 짜여 있었고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했던 건 조직원의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다시 복귀해 보니까. 나중에 끼워 맞춘 것이다. 예. 그렇게 연원 씨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홍준표 대표는 26년 동안 대답을 하고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재심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은 유언이 된 그런 방식의 진술. 그것에 대해서 재심 청구, 그 부분을 재심 청구하신 겁니까? 예, 그것만 재심 청구를. 그 부분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죄를 받았으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국은 확정 판결 4년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24년 동안 정말 억울해 하셨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외에 그게 말하자면 그게 조작의 전체인가요? 조작이라고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검사 시절에 사건 내용을 조작했다고 했을 때 요 한 줄의 진술과 그리고 칼 배달 요게 사건 내용 전체인 거 아니에요, 그죠? 핵심적으로는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나머지 무죄를 받은 것들은 무죄를 받은 내용 전체가 조작이었다. 뭐 조작이라기보다 본인 저는 이제 무죄를 받은 내용은 조작이라고 할 수 없죠. 두목도. 홍준표 씨가 그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다. 열심히 뭐 수사해서 저를 기소를 했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심에서부터 무죄를 받았던 거니까. 그 조폭의 PJ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다 없어진 겁니다. 다만 1심, 2심 대법원은 다 무죄 판결을 받았고. 홍준표 씨가 그런 전혀 맞지 않는 칼 배달 사건이랄지 뭐이랄지 하는 것도 그 해프닝이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나 당사자니까 잘 아는 일을 또 수사나 공판 과정에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처음에 제가 불란서에서 돌아가지고 바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걸 좀 제지하더니 자기가 그냥 언론에 그걸 내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홍준표 검사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요원한 씨가 지금 내고 한마디로 모래시계 사건 자체가 가짜라는 얘기네요. 모래시계 사건은 그렇다고 했어요. 완전히 가짜죠. 완전히 날조된 거죠. 심지어 어떤 내용도 나오냐면요. 그 영은한 씨가 제출한 그 재산 목록이 있거든요. 이 재산 목록에 모래시계 그 화면에 등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왜냐면 이게 모델이었으니까요. 그만큼 모델은 모델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영은한 씨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건 조작이죠. 이야, 이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칼 배달 사건을 그렇게 포장해서 그렇게 자작해서 날조시켜서 만든 이걸로 홍준표 씨는 정치에 입문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전혀 없었던 그런 수사할 때 한마디 언급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증거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알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네. 저희가 홍준표 대표, 혹시 홍준표 대표 반론 청구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실제로 이게 책이 나왔거든요. 네. 책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네. 홍준표 대표는 일체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한번 뉴스공장에서 한번 반론을 해보겠습니다. 예, 반론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영원한 씨 주장대로 하면 그동안은 이제 재심을 청구 못 하셨는데 지금 재심 청구하시면서 밝히는 이 내용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당사자 반론을 저희가 한번 요청해 보고 반론이 없으면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반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순서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금방 끝날 사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23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신 모래시계의 실제 주인공 여운환 씨 그리고 한겨레 21의 밉상하영 이슈팀장 이었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시사 요정 김어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간을 까먹어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까지 밀려서 불친절 AS 없습니다. 윤상원 위원님 시간이 안 나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문결 소장님, 자 빨리 해보죠. 오늘 주제 뭡니까? 네, 오늘 주제 정신이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 요즘에 국제적으로 큰 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인정하겠다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중동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까지 상당한 지금 그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 급기야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급기야는 이제 폭력 사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고 있고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니었나? 아닙니다. 텔아비브예요. 아니죠. 그래서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 저쪽에 해안 도시가 공식적인 수도인데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저는 말 안 하려고 하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오늘 다 얘기를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 코너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거의 동시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점령을 했죠 처음에. 그래서 1000년 동안을 이제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이제 떠나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을 팔레스타인이 지배를 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기독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를 그곳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조선 시대 쪽에 그때 내 땅이었다니까 아니야 그때 그 다음에 바로 내 땅이었잖아. 그렇죠. 고조선 시대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트럼프가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실효적 지배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도 풀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점령했던 모든 땅들, 그 안에는 시나이 반도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예루살렘도 같이 들어가요. 이게 네. 동안지구까지. 그런데 시나이 반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불법 점령이다 싶어서 다시 돌려줬잖아요. 네. 근데 예루살렘 동쪽 지구는 돌려주질 않았어요. 네. 사실상 그 불법 점령을 하고 있는 중이죠. 국제법상 불법 점령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네. 미국도 과거에는 그렇게 보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그게 아니다. 네. 이거 이스라엘 거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자기들끼리는 선포를 해버렸는데 국제사회는 인정 안 했거든요. 거기에 반발해서 국제사회가 외교관들을 철수시키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대사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텔라비브에 다 있습니다. 거기가 수도니까. 미국도 예. 거기.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한 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끝나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린 거죠. 3,000년 된 갈등에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다시 짚어봐야 다음 되는데. 주에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김사원 의원이었습니다. 안녕. 줄임문 닫습니다. 닫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승호 PD가 MBC 사장이 된 가운데 YTN은 여전히 그 구성원들이 사장 내정자죠. 예,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있었는데요. 예, 이부 마지막에 YTN 이사회를 구성하는 대주주가 한전, 마사회, KTNG 등인데 이 공기업 사장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낙하산 임명된 인사들이고 이 이사회에서 임명한 최남수 내정자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돌발뉴스 과거 돌발뉴스를 시작하다가 징계를 받은 임장혁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 연결해서 기자님. 예. 네. 죄송하지만 그 돌발 영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발 영상. 네. 예.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예. 예. 저도 즐겁게 봤었는데. 자, 그렇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네. 최남수 지금 사장 내정자를 선임했고, 그래서 임명 절차를 받다가 구성원들이 반대해서 지금, 대치 국면인데, 네. 최남수 사장 내정자가 그런 이사회에서 선임됐다. 이외에 또 반대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성원들이?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적폐청산의 가장 걸림돌이 될 인사를 적폐들이 이제 뽑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분의 개인적인 그 이유, 그 배경에도 저희들이 또 정서적으로 요했습니다. 네, 지금 내정만 된 상태고. 예. YTN 노조는 그러면 앞으로 파업에 나섭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노조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는 오히려 노조 대표를 일부러 안 모셨습니다. 그래서. 예. 제 개인적인 각오를 말씀드리면, 네. 저 9년 전에도 이명박 정권 때 초기에 저희 YTN의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려고 했을 때, 네. 형식적으로는 그들 입맛대로 다 거쳤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사회 열리고 주주총회 열려서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 이제 기업 논리로 절차를 다 밟았는데 노조가 왜 저러냐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노조가 저항하는 것을 옳다고 이제 판단해 주셨거든요. 동의를 해 주셨고. 근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그런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언론 개혁을 바라는 좀 시청자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각오도 그렇고 아마 노조 주평부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을 텐데 주주총회
통과되는 것을 일단 결사 저지를 하고요. 네. 이후에도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이 촛불로 바뀐 시대 정신을 배반하고 그것을 모욕하면서 이 사측이 강행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파업 이런 것도 적극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YTN 사장선에 관한 사안노조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모래시계 주제가죠. 예. 그분이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의 내용은 그 사건이 다 조작된 거다. 그런데 그 사건의 담당 검사가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당사자인 여훈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언론 개혁이 돼야 할 언론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퇴출돼야 되는 그런 행태죠. 노정면 보도국장이 보도국장직을 적폐청산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고 있는데 이 사안도 사실 연결된 사안입니까? 말하자면? 예, 그렇죠. 비슷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노조나 그동안 9년 동안 저항을 해왔던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더 이상 회사가 이대로 계속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면은 좀 위험하니까 부득이 이제 눈물을 머금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개혁 의지가 정말 있는가, 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제 노동면 기자가 보도국장으로 지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장이 개혁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반쪽짜리도 안 되는 보도국장이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개혁 의지를 노조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보도국장을 받아들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투쟁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요. 네. 저희 노조위원장과 이 최남수 내정자가 이제 말하자면 담판 협상 검증이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나 이 최남수 내정자가 저희 내부에서 9년 동안 보직을 이런 보직 저런 보직 다 거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면 기자로서는 보도국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을 이 내정자가 사장되는 것을 막는 투쟁에 이제 합류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구본홍, 배석규, 조준희 전 사장 체제에서 오랫동안 보직 간부를 했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지를 물었으나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예. 그러면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돼야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간단하게 제가 일단 정리부터 할게요. 모래시계는 이제 40대 이상은 다 아실 테고 30대까지도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낙 인기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대단한 인기를 끈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조폭이 나옵니다.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네. 최민수 씨가 이제 분했던. 그런데 그 조폭의 실제 모델, 이 사건의 실제 모델이 여훈안 씨입니다. 그리고 당시 국제 PJ파였죠? 네. 네. 그 당시 조폭 조직폭력 조직이 국제 PJ파였는데 국제 PJ파의 간부로 징역 4년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4년을 다 사셨죠? 예. 네. 만기 출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만기 출소하셨는데 그런데 최근에 재심을 23년 만에 청구했습니다. 재심을. 예. 이유는 이 사건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요약하면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하고는 언제 만나신 겁니까? 네. 처음 얼굴을 대면했던 것은 91년도 7, 8월경으로 기억하고 91년도 있습니다. 7, 8월. 예. 혹시 본인이 국제 PJ파의 간부 혹은 보스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건 보스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PJ파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까? PJ파 자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네. 전혀 무관하시다는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그 파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그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칼을, 그때는 택배가 없었죠? 그렇죠. 네. 직접 배달을 해야 되죠. 칼을 배달해가지고
유명해진 그 칼 배달 사건인데 그건 직접 그러면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네. 두 번이나 이제 스스로 YTN 싫다고 떠난 사람인데 말하자면은 두 번이나 탈영했던 사람이 이제 부대장을 하겠다고 나선 셈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 이제 2008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서 YTN에 어떤 장악의 기도를 할 때 저희 노조위원장이 이제 함께 맞서자라고 이제 권유를 했을 때 그걸 뿌리치고 이제 나갔다는 점, 그리고 지금 9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몸으로 이 언론장악에 저항을 할 때, 그거와 무관하게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좀 기대서, 이렇게 지내왔던 분이, 안락하게 지내왔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언론 개혁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셈이어서 정서적으로 이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분이 이제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썼던 칼럼들, 그런 글들이, 저희들한테 이 언론 개혁의 기회를 주신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정서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기회주의, 또는 부역, 이런 쪽의 성향을 보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YTN 사장이 된다면은 촛불 정신에도 엄청난 모욕을 가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칼럼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헌납에 대해서 찬양을 한다든가 노무현 논두렁식에 대해서 조롱한다든가 이런 칼럼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특정인을 칭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했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언론인으로서는 보여서는 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무한 찬양을 하고 죽은 권력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조롱을 가하고 이제 이런 것이 새 시대를